시간은 오전 9시 무렵. 거대한 인파가 모여있던 한 기차역에서 충격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토, 당신의 헛된 꿈은 이제 끝났어. 사건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총에 맞은 노년의 남성은 치료를 위해 옮겨졌지만 결국은 총상으로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그렇다면 인파의 한복판에서 총을 쐈던 범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범행 현장에서 즉각 체포되어 연행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잡힌 범인은 법정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인범이 아니다. 일본 제국의 법정에 살해 피고인으로 섰지만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전했던 이 인물, 안중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는 사형. 안중근의 나이 32살의 일이었습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자신의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독립을 위한 거사를 계획하면서 안중근이 가장 고뇌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토의 죽음을 통해 안중근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안중근의 죽음 이후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교과서에서는 배운 적 없는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의 뒷이야기. 영웅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었던 안중근 의사의 숨겨진 이야기. 그 비밀스러운 역사를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뭐가 있으신가요? 많은 분이 안중근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진 중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안중근의 얼굴만큼이나 유명한 그의 수인. 안중근은요, 자신의 손가락 한 마디를 자르면서 일자를 몰아내겠다는 그 대한 독립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1909년 초였죠. 한 자리에 모인 안중근과 11명의 동료들. 안중근은 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손가락을 끊어 맹세합시다. 1909년 당시 대한제국은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이 대한제국을 삼키겠다는 일제의 야욕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요. 노골적으로 국정에 간섭하면서 그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죠. 일제의 계속되는 극심한 탄압에 일제에 반대하는 항일운동을 이어가는 일 역시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안중근과 동료들 역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항일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시기에 꺼져가는 항일운동의 그 불씨를 깨우기 위해서 안중근과 동료들은 이런 극단의 선택까지 불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죠. 안중근은 대한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 암살. 동지 김태우는 조국 대한제국이 아닌 일제에 충성하는 매국노 이완용 암살. 그들은 손가락 마디를 자르는 단지의 피로써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그 계획을 성사하지 못할 시 자결로 동포에게 속죄하기로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중근과 동료들은요, 이 결의를 다지면서 태극기에 한자 한자 피로 글씨를 새기기도 합니다. 대한독립. 안중근과 동료들은 혈맹을 통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서로의 의지를 굳건히 한 겁니다. 당시 항일 독립운동은 목숨을 버릴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이 피로 맹세한 다짐을 결행할 기회, 그 기회가 단지 동맹 이후에 곧 찾아왔죠.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이 안중근의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이토가 대련과 여순, 체가구를 거쳐 하얼빈으로 온다는 소식이네. 드디어 거선할지가 잡힌 거야. 이건 안중근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였죠. 일본은 물론이고 일본의 반식민지나 다름없었던 대한제국 내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노리기는 사실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해외 순방은요, 상대적으로 경비가 허술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중근은 재빨리 동료들을 모았죠. 은밀하게 진행돼야 하는 거사인 만큼 신속하고 조용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안중근은 가장 믿는 동지 우덕순, 조도선,
유동화와 함께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는 하얼빈에서의 거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안중근에게는요, 큰 문제가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먼저 이토 히로부미가 정확히 어느 역에서 몇 시에 내릴지 모른다는 것. 이토가 하얼빈으로 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하얼빈역이 아닌 그 전역인 차이자거우역에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두 역에 모두 내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로 두 팀으로 거사의 팀을 나눕니다. 동료 우덕수는 하얼빈의 전역인 차이자거우역에서,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기다리기로 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안중근이 사살할 그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 볼 수 있는 이토의 사진 있긴 있지만 정확한 얼굴을 알 수 있을 만큼 선명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뒤로 한 채 안중근은 거사를 꼭 성공하겠다는 다짐으로 하얼빈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안중근이 실패한다면 어쩌면 이런 기회는 다시는 올 수 없을지 몰랐기 때문이죠. 목숨을 내놓고도 성공을 낙관하기만은 힘들었던 상황. 하지만 안중근은 기꺼이 그 위험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갑니다. 10월 26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래된 낡은 양복을 입고 품 안에 권총을 챙긴 안중근은 이토가 도착할 예정인 하얼빈역에 오전 7시경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토를 환영하기 위해 모인 여느 일본인처럼 행동하며 인파 속에 섞여 무사히 하얼빈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안중근은 역내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토가 도착하길 기다립니다. 그 시간 동안 안중근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공해도 실패해도 자신의 목숨은 건지기 힘든 상황.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차를 묵묵히 마셨을 안중근. 드디어 오전 9시경, 경적 소리와 함께 이토가 탄 열차가 역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안중근은 플랫폼 뒤에 이토를 환영하기 위한 의장대 뒤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토 히로부미가 역에 발을 딛습니다. 이토와 안중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불과 10걸음 남짓 만큼 가까워졌을 무렵, 마침내 안중근이 품에서 총을 꺼내고 이토를 향해 총탄을 발사합니다. 혹시나 이토를 잘못 알아봤을까봐 이토 주변의 수행원 3명에게도 함께 총을 쐈죠. 그렇게 6발의 총성이 울리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하얼빈역 안, 안중근의 결의에 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안중근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은 채 체포에 응해 헌병들의 손에 끌려갔죠. 1910년 2월 7일, 이토를 죽인 안중근의 첫 번째 공개 재판이 열립니다. 안중근은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이토 히로부미의 15가지 죄목과 자신의 소신을 밝힙니다. 재판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제국의 억울함과 일제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안중근의 이 거침없는 발언에 당황한 재판장은 방청객을 퇴장시키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 뒤로 몇 번의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일제는 안중근을 회유하죠. 이토에 대해서 오해해서 죽였다, 이렇게 말하면 사형은 면할 수 있을 거란 회유였습니다. 안중근 입장에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안중근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죽기를 각오한 바 목숨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니 유혹하려 하지 마시오. 1910년 2월 14일, 안중근은 결국 일제의 재판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안중근 가족에게도 전해지죠. 안중근의 두 동생이 급하게 안중근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도 전하지요.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 안중근을 위해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할 물건을 보낸 것인데요, 바로 수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줄 알았던 장부 안중근. 그 뒤에는 더 큰 인물인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어머니가 보낸 수의를 입은 채 마지막 모습을 남깁니다. 그리고 1910년 3월 26일 32살의 나이로 안중근 의사는 순국합니다. 조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영웅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안중근이 죽음 이후 남긴 것은 그가 죽기 전까지 저술했던 책 2권과 한 장의 사진이었는데요. 바로 그의 아내 김아려 여사와 2 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안중근이 큰 뜻을 품고 집을 떠나온 뒤 몇 년이나 보지 못했던 가족이었죠. 마지막까지 품속의 가족 사진을 보고 또 봤을 안중근. 나라의 독립, 대의를 위해 싸웠으나 그 역시 한 여자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영웅은 그렇게 한 개인의 인간적 아픔을 홀로 삼켜야만 했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영웅 안중근의 이야기가 12월 21일 개봉하는 영화 영웅을 통해 공개됩니다. 동명의 뮤지컬을 영화로 만든 이 작품은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할 거사를 준비하던 때부터 일제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죽음을 맞이하던 그 순간까지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해야 할 안중근의 뜨거운 마지막 1년을 다뤘습니다. 주요 사건, 주요 인물들 외에도 영화 속에는 독립운동을 위해 힘쓰는 가상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오롯이 가상의 인물이기만 할까요? 안중근이 가족의 품을 떠나 혀를 단신 해외에서 생활할 때도 안중근을 비롯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건 우리 동포들이었습니다. 역사서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영화 영웅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그리고 독립을 위해 기꺼이 자신들이 가진 걸 내놓았던 우리 선조들이, 그분들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역사적인 이벤트를 단편적으로 배웠어요. 몇 년도에 무슨 일이 나, 어떤 인물이 무슨 일을 했고, 챕터 1 1차 대전, 챕터 2 2차 대전 다 한 다음에 챕터 3 태평양 전쟁. 단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독립적인 이벤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쫙 연결이 된다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스토리가 뭐냐면, 일본 근대사인데, 일본 에도 막부의 말기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슬슬 인플레가 발생을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거죠. 월급 받아 사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물가랑 똑같이 월급이 안 오르면은 나는 배 쫄쫄 굶어야 돼요. 그래서 월급쟁이들이 월급을 올려달라! 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 월급쟁이들이 누구였냐면 사무라이들, 특히 하급 사무라이. 260년 동안 그 에도 막부가 평화 시기였지 않습니까? 사무라이라는 거는 전쟁이 일어나야지 역할을 하는데 전쟁이 없다 보니까 260년 동안 그냥 공무원 생활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온 그 하급 사무라이들이 봉급이 안 나오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어떤 일이 발생하냐?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뿡 흑선 끌고 지금의 에도만 도쿄 앞바다에 등장을 해요. Hey, my name is Perry. Open the door. 여기 이제 일본 그 에도 막부가 갈등에 휩싸이는 거죠.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1년만 시간 달라고. 그 1년 안에 우리가 다 그럼 정리하겠다. 페리 제독이 오케이, 1 year later 오겠다고. 그래서 1854년에 다시 와요. 결국에는 1854년에 미일 화친 조약을 맺고 1858년에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는데 이게 불평등 조약이에요. 미국인이 일본에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미국이 이 재판권을 갖는다.
일주일이나 월급 안 나오는데 뭐? 지금 일본의 자존심을 다 팔아 넘긴 에도 막부 뒤집어 엎자. 그때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1830년 조슈번, 지금은 야마구치현이거든요.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이 태어나는데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인생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시다 쇼인이다 라는 얘기를 대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극우파 정치인들 다 요시다 쇼인을 스승으로 모시는 인물인데 일대 조선 총독이죠. 데라우치 마사다케 요시다 쇼인의 조슈번 출신이고도, 그리고 명성황후를 시했던 미우라 고로 요시다 쇼인의 조슈번 출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요시다 쇼인의 직속 수제자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동안에 우리 조선을 도륙을 해버렸던 민족의 원수들 다 요시다 쇼인의 직속 제자, 아니면 요시다 쇼인의 그런 정신을 받았던 조슈번 출신이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현재 그 일본 극우 세력들의 저런 망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셔야 되는 거죠. 요시다 쇼인이 뭘 봤냐면 1840년에 이 지구상의 최강의 국가라고 믿었던 청나라가 박살이 나는 거를 봤지 않습니까? 아편전쟁. 그리고 1842년에 난징 조약을 또 체결하지 않습니까? 요시다 쇼인은 본 거예요. 청나라가 저렇게 와르릉차창 무너지는 걸 봤을 때 다음 타겟은 일본이다. 일본이 서구 열강에게 먹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부국강병을 일으켜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냐? 일단 먼저 한반도를 점령을 한 다음에 이걸 병참기지로 만들고, 또 만주를 점령한 다음에 병참기지를 만들고, 울릉도를 해상전쟁기지로 만들자 해서 이론을 펼쳐요. 그게 그 악명 높은 정한론이거든요. 사만을 정벌하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일제 침략자들의 이론적 바탕이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왜 반대를 하는가? 요시다 쇼인이 에도 막부에게 처형을 당했죠. 그 제자들이 요시다 쇼인을 기리기 위한 신사를 하나 만듭니다. 조슈 신사라고 만들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름을 바꾼 것이 야스쿠니 신사거든요. 야스쿠니 신사는 조선을 침공을 하자라는 정한론을 만든 극우파의 아버지인 요시다 쇼인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이토 히로부미가 만든 신사입니다. 그리고 요시다 쇼인은 초망굴기라는 주장했어요. 초망이 뭐냐면 풀뿌리예요, 풀뿌리. 굴기는 요즘에 그 중국에서 나오는 그 굴기와 같이 일어서자. 초망들이여, 하급 사무라이들이여, 일어나가지고 저 썩어 빠진 에도 막부 쇼군을 뒤집어 엎자. 그리고 지금 교토에 있는 일왕을 실질적인 일본의 왕으로 옹립을 하자. 존왕 양이 운동이라고 하는데, 존왕 말 그대로 왕을 옹립을 하고 양이 오랑캐를 물리치자. 서양 오랑캐를. 메이지 유신이 성공했어요. 나라가 전체가 다 바뀐 거예요. 서양 문물을 폭풍 흡입을 한 다음에 준비가 됐다. 요시다 쇼인 선생의 정한론을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근데 이것도 명분이 있어야 돼. 조선을 먹으려고 하더라도 마침 그때 명분이 터져버린 거야. 1894년에 조선 땅에서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고, 이런 상황에서 고종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요. 청나라에 원군을 파병을 요청을 합니다. 그 이전에 중국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했던 텐진조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청나라와 일본 양국 군대가 한쪽이라도 조선에 들어오면 다른 쪽도 똑같이 들어온다. 이게 텐진조약이에요.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잖아요. 일본 군도 똑같이 파병을 해요. 이건 정말 눈물 나는 얘기지만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이 동학농민혁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외세가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니까 이 전주화약이라고 해가지고 정부군과 협상을 맺고 물러나요. 동학혁명군이. 그러면
혁명은 끝난 거지 않습니까? 물러가야죠. 청나라 군대도 그렇고 일본 군도 그렇고. 그런데 일본군은 뭘 하냐면 붕에 들어가요. 붕에 들어가서 고종을 협박을 하는 게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자주 독립국이라는 걸 증명해라. 이것은 뭐냐면 더 이상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일본 거가 된다라고 일본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많은 분들이 청일전쟁을요, 청나라랑 일본에서 벌인 전쟁으로 알고 계시는데 조선 땅에서 벌인 전쟁이에요, 이게요. 지금의 안산시 앞에 있는 풍도란 섬이거든요. 그 앞에 청나라 배가 떠 있는 상태였어요. 선전포고도 없이 공격을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은 다 아시다시피 청나라가 완전 박살이 나면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다음 해인 1895년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러시아가 끼어들어요. 요동반도를 일본 애들이 가져가면 시베리아 철도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러시아 혼자서 압력을 넣긴 좀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가지고 어이 일본!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맺었던 요동 땅 토해내라! 지금 막 청나라와 전쟁 끝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러시아와 또 전쟁을 해? 그뿐만 아니라 옆에서 독일과 프랑스까지 있어?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요동반도를 토해내요. 일본은 그때 생각했죠. 언젠가는 꼭 복수하겠다. 여순항에 있는 러시아 선방에 공격을 해가지고 시작된 게 로일 전쟁인데 일본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그 당시에 요동 지역, 만주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군이 한 10만 명 되고 한반도와 거의 만주 지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일본군이 한 25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모스크바에서 증원이 돼가지고 병력이 오는 데까지. 그 전에 요동을 박살내서 우리 일본 땅으로 만들자. 속전속결로. 비등비등 전쟁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일본에게 패한 게 뭐냐면 지상군 가지고 약간 딸리는 거예요, 러시아가요. 그래가지고 뭘 생각하냐면 당시 지구 최강의 발틱 함대를 전쟁터로 보내자. 근데 발틱 해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지만 스칸다나비아 반도 그쪽이거든요, 덴마크 쪽이요. 북극해로 보낼까? 빠르긴 빠르지만 얼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저 대서양 돌아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네. 그런데 수에즈 운하가 그때 이제 완공이 돼 있던 상태였거든요. 왜 그걸 안 통과했냐?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일본이랑 영국이랑 영일 동맹이라는 게 체결돼 있던 상태였거든요. 수에즈 운하는 영국이 관리를 하고 그래서 동맹국인 일본에 의해서 영국이 막았다라는 설도 있고 아니다. 그때는 이제 영국이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 배에 걸렸지 않습니까? 좌초돼가지고 발틱 함대의 배들이 너무 커가지고 좌초가 돼버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삥 희망봉을 돌았다라는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결론은 희망봉 돌고 인도양 지나서 스리랑카 찍고 동남아 찍고 대한해협을 도착한 게 거의 1년이 걸렸거든요. 아무리 발틱 함대라고 하더라도 1년 동안 돌아왔는데 일본 해군은 대마도 스시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한해협과 울릉도 앞바다에서 지상 최강의 발틱 함대가 완벽하게 박살이 나고 그거로 러인 전쟁은 끝나버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끝났냐면 그걸 딱 멀리서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보고 있었어요. 러시아 대표단과 일본 대표단을 미국의 포츠머스에 초대를 합니다. 거기서
러일 전쟁 마무리를 시켰던 것이 포츠머스 서약인데 그리고 조선 반도의 지배권을 일본에게 넘겨버립니다. 이제 그 얼마 이후에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들어보셨죠? 일본의 가스라 타로, 그 당시 총리거든요. 그리고 윌리엄 테프트라는 미국 육군 장관이 몰래 밀약을 맺어요.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를 할 테니까 그 대신에 일본은 조선을 지배해라. 그런데 그 사인했던 가스라 타로 일본 총리 요시다 쇼인의 조시번 출신입니다. 그게 1905년도거든요. 그 당시 이미 그 열강의 역학구도는 일본 편이 돼버린 거예요. 일본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밀고 나간 거죠. 더 열받는 게 뭐냐면 그때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기 위해 가지고 일본에 누가 와 있었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이 같이 일본에 왔어요. 앨리스 루즈벨트가. 일본에 온 김에 조선 땅에 와요. 근데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는 밀약이 벌써 체결돼서 조선 땅이 일본으로 넘어간 걸 모르는 고종 황제는 미국 공주 오셨다고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면 딸이 고종 황제한테 대접받았던 음식 리스트 쫙 나오고 조선의 능 있지 않습니까? 능 보면 석물들이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사진 찍기 나오는데 거기 홍릉이거든요. 명성황후의 묘. 이거는 가면 안 돼. 근데 고종 황제는 그것도 모르고 부글부글 끓으면서 미국 공주 왔다고 우리 조선 좀 살려달라고 벌써 가스라 테프트 조약은 다 체결된 상태예요. 그리고 5년 후에 1910년 우리는 국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역사 속에서 시대를 바꾼 스파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어명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특수부대가 존재하였으니 역사 속에서 잊혀진 비밀 첩보부대, 일제강점기 시대 이 사건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빨리 광복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죠. 일제에 붙은 스파이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역사를 바꾼 스파이. 안녕하세요. 신일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교사 김준우입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패권 쟁탈 시기, 바둑 하나로 백제 계로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고구려를 승리로 이끈 스파이, 바로 도림 스님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고 남쪽으로 진출하려는 뜻을 세우자 백제와 신라는 위협을 느끼고 낮에 동맹을 맺어 고구려에 맞서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제는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고구려 북쪽, 북위 쪽과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리하여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북위에 사신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위는 이미 고구려 장수왕 때 좋은 관계를 맺어놨기 때문에 백제의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고구려 장수왕은 이를 기회로 삼고 백제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전에 미리 백제를 혼란에 빠뜨리고자 도림이라는 승려를 백제에 보내게 됩니다. 이 도림은 장수왕을 찾아와 스스로 첩자가 되겠다고 요청을 하게 되죠. 스님이라면 누구에게나 의심을 받지 않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고 도림은 애국심이 높고 신중한 사람이어서 첩자로는 제격이었습니다. 도림은 고구려에서 죄를 지어 쫓기는 것처럼 꾸며 백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림은 장기와 바둑을 매우 좋아하던 백제 계로왕을 찾아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배워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 왕에게 바둑의 참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겠습니다 라고 접근을 했죠. 실제 계로왕이 바둑을 두니 도림은 아주 뛰어난 실력자였습니다. 계로왕은 도림을 귀한 손님으로 대우해주며 무척 신뢰하게 됩니다. 계로왕이 신임을 얻었다고 생각한 도림은 건의를 하게 됩니다. 백제는 사방이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이웃 나라들이 쉽게 공격할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백제를 섬기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의 성곽과 궁궐이 수리할 때가 많고 볼품이 없으니 성곽과 궁전을 다시 지어 백제가 번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다른 나라에서도 백제를 두려워하고 받들고자 할 것입니다
계로왕은 도림의 말에 옳거니 네 말이 맞다. 수많은 백성을 동원해 큰 공사를 벌이게 됩니다. 성을 다시 쌓고 화려한 궁과 누각을 지었고 강을 따라 길고 커다란 둑을 쌓게 됐죠. 이로 인해 나라의 재정은 바닥을 치게 되고 백성들도 가난해지게 됩니다. 또한 왕족 중심의 정치에 귀족들의 불만은 쌓여만 간 것이죠. 결국 도림의 한마디에 백제 전체가 위태위태해진 것입니다. 도림은 기회를 틈타 고구려에 돌아가 이러한 상황을 장수왕에게 보고하게 되죠. 장수왕은 군대 약 3만여 명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백제의 수도인 한성은 결국 함락되었고 백제의 왕 계로왕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결국 고구려는 삼국시대 가장 중요한 거점이자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어명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특수부대가 존재하였으니 역사 속에서 잊혀진 비밀 첩보부대, 바로 채타민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 북방 영토로 확정짓는 과정에서 여진족과 극심한 마찰을 빚게 됩니다. 세종대왕은 국경선을 확정하기 위해 북쪽의 압록강, 두만강 유역에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게 되죠. 이 압록강 부근에서 여진족은 세력을 늘리며 수시로 국경을 넘어와 약탈하고 사람들을 납치해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군이 지켜야 할 곳은 넓었고 병사 수는 적었기 때문에 여진족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즉, 여진족의 동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세종대왕이 몸소 알아보는 사람이라는 뜻의 채타민을 파견하게 되죠. 이들의 역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경선 근처에서 여진족이 쳐들어올지 아닐지 그의 동태를 살피는 것. 두 번째, 여진족의 본거지로 깊숙하게 침입하여 여진족의 상황을 정탐하는 것. 채타민은 조선의 국경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여진족의 본거지인 파저강 일대까지 진출해 동태를 살폈죠. 1433년 압록강 건너 산속에 20여 명의 채타민이 모였는데 이 중 3명이 음식과 술을 들고 마을로 내려가 여진족에게 비록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 땅에 털을 잡았으니 임금께서 은혜를 베풀고 싶다는 어명과 함께 친히 내려준 선물이 있다며 음식과 술을 주게 됩니다. 이에 여진족은 경계를 풀고 술판을 벌이게 되었죠. 여진족이 술에 취하자 채타민들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인원과 무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처에 잠복해 있던 나머지 채타민들도 산으로 이어지는 길을 확인하고 표시를 해두었죠. 마을을 벗어난 채타민들은 잠복해 있던 군인들과 합류해 조선으로 돌아가 왕에게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이 보고에 따라 조선군은 일정을 변경해 여진족을 공격했고 결국 토벌에 성공하게 됩니다. 채타민은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임무를 맡았지만 굉장히 비밀스럽게 움직였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타민의 활약으로 조선이 여진족의 침략을 막고 국경선을 지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제강점기 시대로 가볼까요? 일제강점기 시대, 독립운동의 활동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밀정들이 존재했습니다. 1920년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가 한 번에 뒤바뀔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빨리 광복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밀정, 일제에 붙은 스파이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름하여 간도 15만 원 사건이죠.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에 조선은행 함경도 회령지점 직원이 전홍섭에게서 하나의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일본이 철도부설 자금 약 15만 원을 회령지점에서 북간도 용정 지점으로 이송한다라는 정보였죠. 그 당시 소총 한 자루와 탄환 100발이 30원 정도 하던 때였고요. 기관총 한 문이 보통 200원 정도 하던 때였습니다. 즉 15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청산리 대첩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북로군정서군과 같은 부대 9개를 무장시킬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북한도 비밀결사 조직인 철혈광복단은 이 정보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1920년 1월 4일 윤준희, 최봉설, 임국정 등 철혈광복단원은 현금 수송대를 기다렸다가 이를 습격, 총 15만 원의 거금을 탈취한 거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거사에 성공한 이후 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신안촌으로 넘어가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무기를 구입하자. 두 번째, 연해주 동부산간 지역 수청의 사관학교를 건립하자. 세 번째, 신안촌 내부에 신문 발간과 도서 출판을 위한 사무소 건물을 구매하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무기 구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임국정이었는데요. 임국정은 러시아어를 잘 아는 어민석을 찾아가 무기 구입 문제를 의논하였습니다. 어민섭의 중개로 블라디보스토크 요새 사령부 무기고 책임자인 몰린 대위한테 부탁해서 소총 1,000자루, 탄약 100상자, 기관총 10문을 거래하기로 합의하고 1월 31일 밤 약속된 무기를 실어 수송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계약금까지 건넸었죠. 하지만 하루 전인 1월 30일 밤 일본군 헌병대 1개 소대 병력과 러시아 경찰관 2명이 이들의 숙소를 급습하게 됩니다. 이때 담장을 넘어 겨우 탈출한 최봉서를 제외한 나머지 대원들이 모두 체포되었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금 약 13만 원도 일본이 다 회수해 갔죠. 이들의 근거지가 발각된 이유, 바로 밀정의 밀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밀정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최재형의 조카이자 안중근의 의형제로 알려진 어민섭이었습니다. 어민섭은 누구인가? 그는 안중근의 가장 친한 동지로 안중근과 함께 연해주 의병 중심의 단체인 동의회 소속으로 1908년 여름 국내 진공작전 때에는 최선봉에 서서 두만강을 건너 진격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들 자치기관인 권업회 그 간부로 활동할 정도로 당시 신임을 받는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이랬던 어민섭은 과연 언제부터 밀정 활동을 했을까요? 일본 총영사관의 기밀 문서를 보면 어민섭은 재작년 11월경 본 영사관에 출두하여 첩보자로서 고용해달라고 청원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1908년 국내 진공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일본에 직접 찾아가 첩보자로 고용해달라고 본인이 요청한 것이었죠. 당시 밀정이 되면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대가, 즉 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용정 총사령관은 밀정에게 하루 1원 50전씩 지불했고 1개월치는 45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시기 회령경찰서 순사 나가모토가 받은 월급은 30원이었죠. 월 수입이 오히려 경찰관보다 더 많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민섭은 거물이었고 공로를 여러 번 세웠기 때문에 수령액이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죠. 안타깝게도 간도 15만 원 사건은 밀정 때문에 실패한 일로 돌아가 버렸지만 세계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스파이, 밀정 때문에 성공한 사건이 존재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최대 규모의 작전으로 알려진 노르망디 상륙작전. 1944년 6월 6일 약 15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연합군이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에 전격적으로 상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반면 해안 지역을 방어하던 독일군의 병력은 1만여 명에 불과했었죠. 이들은 상륙 지점과는 거리가 먼 프랑스 파드칼레와 노르웨이 해안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이후에도 이곳을 지원해주기 위해 이동하기는커녕 오지도 않을 다른 연합군의 상륙작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요? 바로 상륙작전 이틀 뒤에 도착한 이 전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다른 지역으로 상륙하기 위한 기만작전이며 연합군이 조만간 파드칼레로 상륙할 것이 확실하다. 이 전문을 믿은 독일 수뇌부들이 파드칼레와 노르웨이 해안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첩보는 과연 누가 보낸 것일까요? 바로 영국과 독일의 이중 스파이로 활약했던 푸열이라는 사람입니다.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영국의 정보기관 MI5는 영국 내 활동하는 독일 스파이들에 대한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색출 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영국은 많은 독일의 스파이들을 색출해낼 수 있었는데요. 이 색출해낸 스파이를 감금시키거나 처형하지 않고 이들을 포섭해 이중 스파이로 활동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된 것이 바로 더블 크로스 작전이었죠.
포섭된 이중 간첩들은 거짓과 사실을 교묘히 섞어 잘못된 정보를 독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영국의 이중 스파이로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후안 푸열 가르시아입니다. 스페인 태생인 후안 푸열 가르시아는 1930년대 스페인 내전 때 아돌프 히틀러를 인간성을 파괴하는 악마라고 부르며 파시즘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드리드의 영국 대사관에 가서 나를 스파이로 채용해주면 나치 독일에 대한 첩보 활동을 제공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죠. 하지만 대사관 측에서는 비웃으면서 거절하게 됩니다. 네가 어떻게? 이에 푸열은 독일 스파이 신분으로 영국에 접근하기 위해 독일 나치에게 협력을 약속하게 됩니다. 독일은 푸열에게 공작금과 암호명, 스파이 장비 일체를 지원하며 공식 스파이로 채용했죠. 그리하여 독일에서는 영국에 가서 영국의 정보를 보내와라 라고 하지만 푸열은 영국에 가지 않고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도서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국 지도, 관광 안내, 책자, 잡지 등을 보며 엄청난 상상력을 동원해 이 영국에 대한 첩보를 적어서 독일에게 보내게 되죠. 그러자 독일은 영국의 세부 지형과 동향이 낱낱이 보고된 푸열의 보고서를 믿게 됩니다. 최고인데? 라고 하면서 독일은 푸열에게 공작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지원을 보내주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푸열은 항상 영국 측 스파이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의 정보기관 MI5에 접근하여 암호명 가르보라는 비밀 코드를 받고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게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틀 뒤인 1944년 6월 8일 첩보를 보낸 것이 바로 푸열이었습니다. 푸열의 이중 간첩 활동을 통해 결국 독일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없었고 전세는 급속히 뒤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이후 히틀러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결국 자결을 하게 되고 독일은 항복하게 됩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 역사를 바꾼 스파이들을 살펴봤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거기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알 수 없었던 그 역사의 참 재미를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